2018년 12월 동해 묵호항. 한 통의 다급한 신고 전화가 잠들어 있던 4년 전 사건을 다시 깨웠습니다. 방파제 확장 공사 중 바다 밑에서 끌어올려진 은색 승용차 한 대, 펄과 해조류에 뒤덮인 차체 안에서는 4년 전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한 해군 장교 아내의 백골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키 155cm의 여성이 운전했다고 보기엔 시트가 너무 뒤로 밀려 있었고 기어는 주행이 아닌 중립에 놓여 있었습니다. 시신은 운전석이 아닌 뒷좌석에 결박된 채 웅크려 있었죠. CCTV도 부족하고 디지털 증거조차 바닷속에서 4년간 부식되어 버린 그때 베테랑 형사 오장수에게 남은 단서는 오직 죽은 자가 남긴 흔적뿐이었습니다. 완벽해 보이던 장교 남편, 그리고 모두가 부러워했던 우아한 사모님. 그 평온한 가면 뒤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모든 답은 2014년 11월 15일 차가운 겨울바람이 휘몰아치던 그날 밤 묵호항 방파제에 있었습니다. 한 형사의 집요한 추적이 시작되고 4년간 완벽하게 봉인되어 있던 거짓말의 성이 천천히 무너져버리는 그날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2018년 12월 10일 오후 2시 동해 묵호항 방파제 확장 공사 현장에는 귀를 찢는 듯한 굉음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잔뜩 찌푸린 하늘에서 진눈깨비가 날리는 가운데 작업자들의 옷깃을 파고드는 겨울바람은 매섭기 그지없었죠. 크레인 기사가 굵은 팔뚝에 힘을 주며 조작 레버를 당기자 팽팽하게 늘어난 와이어가 검푸른 바다 깊은 곳을 향해 빨려 들어갔습니다. 지켜보던 현장 소장이 무전기에 대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야, 바닥 긁지 말고 천천히 감아. 장비 상한다. 그때였습니다. 크레인 기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소장님, 뭔가 걸렸습니다. 돌덩어리 같은 게 아닌데요? 와이어가 팽팽하게 떨리며 수면 위로 거대한 물체를 끌어올리기 시작했고 시커먼 펄과 해조리를 칭칭 감은 은색 덩어리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죠. 그건 승용차였습니다. 찌그러진 차체 틈새로 갇혀있던 바닷물이 폭포수처럼 콸콸 쏟아져 내렸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소장은 떨리는 손으로 112에 전화를 걸었죠. 여기 묵호항 공사 현장인데요. 차가 한 대 올라왔습니다. 안에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30분 뒤 묵호경찰서 강력팀 오장수 형사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차 문을 닫자마자 욱신거리는 왼쪽 무릎을 손으로 꾹 누르며 낡은 가죽 수첩을 꺼내 든 채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인양된 차량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지긋지긋한 통증이었죠. 비릿한 펄 냄새와 쇠 냄새가 코를 찌르는 순간 현장을 통제하고 있던 후배 김경희가 오장수를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오 형사님 오셨습니까? 오장수가 턱으로 차량을 가리키며 툭 내뱉었습니다. 번호판 확인했어? 김경희가 손수건으로 번호판에 덕지덕지 붙은 진흙을 닦아내며 대답했습니다. 강원 12루 4567. 조회 결과 나왔습니다. 김경희의 표정이 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가 잠시 뜸을 들이다 입을 열었죠. 2014년 11월에 실종 신고된 차량입니다. 차주는 박혜경. 당시 45살 해군 중령 이민석의 아내입니다. 오장수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4년 전 동해 바닥을 샅샅이 뒤지고도 머리카락 한 올 찾지 못했던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단순 가출이냐 사고냐를 두고 말들이 많았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죠. 오장수가 차량 가까이 다가가 깨진 유리창 안을 들여다보려 했지만 진흙 때문에 내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감식반한테 문 열라고 해. 오장수의 지시에 감식반원들이 특수 장비를 들고 달라붙었습니다. 녹슨 경첩이 비명을 지르듯 끼익 소리를 내며 운전석 문이 억지로 열리자 썩은 물 비린내가 확 풍겨 나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차 안으로 쏠렸죠.
운전석은 텅 비어 있었지만 뒷좌석 바닥에는 끔찍한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경희가 헛구역질을 참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바닥 매트 위에 합성 섬유 점퍼를 입은 채 웅크린 자세의 백골이 놓여 있었던 겁니다.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차가운 바닷물 속에 잠겨 있던 비극의 실체였죠. 오장수는 장갑을 낀 손으로 침착하게 시신 쪽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앙상한 뼈 위에 걸쳐진 옷가지들을 훑어내리다 시신의 발목과 손목 부근에서 딱 멈췄습니다. 이거 봐라. 오장수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굵은 나일론 밧줄이 시신의 손목과 발목을 칭칭 감고 있었는데 그 매듭의 형태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일반인이 대충 묶은 게 아니라 아주 정교하고 단단하게 결박된 모양새였으니까요. 김경희, 운전석 시트 좀 봐. 오장수가 손가락으로 운전석을 가리켰습니다. 김경희가 고개를 들이밀어 시트 위치를 확인하고는 놀란 목소리로 말했죠. 시트가 뒤로 많이 밀려 있네요? 그래. 실종자 키가 155cm라고 했지? 이 정도 거리면 브레이크 페달에 발이 닿지도 않아. 오장수가 수첩에 무언가를 빠르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는 이어서 변속기 레버도 확인했는데 기어봉은 주차피나 주행뒤이 아닌 중립엔에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밖에서 차를 밀었다는 얘기네. 운전석에 앉지도 않고. 오장수의 말에 김경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걸 직감한 겁니다. 그때 현장을 지켜보던 김경희가 미간을 찌푸리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형사님,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뭐가? 오장수가 수첩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김경희가 인양된 차량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차가 4년 동안 어떻게 발견이 안 됐을까요? 묵호항이 그렇게 깊은 바다도 아니고 어선들도 매일 드나드는 곳인데 말입니다. 오장수가 그제야 고개를 들고 후배를 바라봤습니다.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형사 짬밥 좀 먹었다고 제법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후배가 대견했던 겁니다. 좋은 질문이다, 잘 봐라. 오장수가 절뚝거리며 차량 가까이 다가가 차체 옆면을 손바닥으로 툭툭 두드렸습니다. 차체에는 시커먼 펄과 따개비 그리고 정체불명의 해조류가 두껍게 달라붙어 있었죠. 이게 그냥 진흙이 묻은 게 아니야. 따개비가 이 정도로 두껍게 자리 잡으려면 최소 몇 년은 걸려. 김경희가 신기한 듯 차체에 다가가 따개비층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게요, 거의 바위 같네요. 오장수가 담배를 꺼내려다 다시 주머니에 집어넣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묵호항이 어떤 곳인 줄 알아? 방파제 안쪽이라 조류가 약해서 항구 바닥에 수십 년간 토사하고 침전물이 두껍게 쌓여 있어. 차가 가라앉으면서 그 진흙 속에 절반쯤 파묻혔을 거다. 아, 그래서 어선 그물에도 안 걸린 거네요. 그렇지. 위에서 보면 그냥 바위 덩어리나 가라앉은 폐기물처럼 보였을 거다. 게다가 우리가 4년 전에 이 바다를 제대로 뒤졌냐? 안 뒤졌지. 오장수의 목소리에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2014년 당시 단순 가출로 처리되어 묵호항 해저를 본격적으로 수색하지 않았던 경찰의 부실 수사가 결과적으로 범인을 4년이나 더 활보하게 만든 셈이었으니까요. 김경희가 또 다른 의문을 꺼냈습니다. 근데 형사님, 차가 가라앉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차 안에 공기가 차 있을 텐데요. 그것도 좋은 질문이다. 오장수가 깨진 운전석 창문을 가리켰습니다. 봐라. 창문이 깨져 있지? 범인이 차를 밀어서 떨어뜨렸을 때 충격으로 유리가 깨졌거나 아니면 일부러 열어뒀을 수도 있어. 어느 쪽이든 결과는 똑같아. 물이 빠르게 들어왔다는 거군요. 보통 차가 물에 빠지면 1, 2분 정도 떠 있다가 가라앉는데 창문이 깨져 있으면 거의 바로 물이 들어차. 한번 가라앉기 시작하면 공기가 다 빠져서 다시는 안 떠올라. 김경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빠르게 메모했습니다. 범인이 아주 작정을 한 거야.
시신이 절대 발견되지 못하게 차 안에 가둬놓고 묶어버린 거지. 오장수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색 입김이 차가운 겨울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놈이라면 일반 사람이 아니야. 보통 머리를 가진 놈이 아니라고. 김경희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4년 전 단순 가출 사건으로 묻혔던 이 사건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는지 점점 윤곽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오장수가 다시 차량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 차가 4년 만에 떠오른 건 우연이 아니야. 방파제 확장 공사 안 했으면 영원히 묻혀 있었을 거다. 그러게요. 어쩌면 범인은 영원히 발각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겠네요. 그게 바로 범인의 가장 큰 실수지. 완전 범죄는 없어. 시간이 걸려도 진실은 반드시 떠오르게 되어 있거든. 오장수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그때 폴리스라인 밖이 소란스러워지더니 한 남자가 미친 듯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깔끔한 해군 정복을 입은 50대 초반의 남자, 바로 실종자의 남편 이민석 대령이었습니다. 평소 냉철하기로 소문난 그였지만 지금은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줄도 모르고 있었죠. 제 아내 차가 맞습니까? 예. 혜경이가 저기 있습니까? 이민석이 숨을 헐떡이며 김경희의 옷소매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김경희가 난처한 표정으로 그를 제지하며 말했습니다. 진정하십시오, 대령님. 현재 신원 확인 중입니다만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민석의 시선이 펄투성이가 된 소나타 차량에 꽂히자 그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비틀거렸습니다. 아, 혜경아. 이게 무슨 일이야. 혜경아. 이민석이 차체에 매달려 오열했습니다. 그의 통곡 소리가 거친 파도 소리마저 삼켜버릴 듯 항구에 울려 퍼졌고 결국 충격을 이기지 못한 그는 그 자리에 풀썩 쓰러져 버렸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구급대원들이 황급히 그를 들것에 실어 날랐죠. 오장수는 구급차에 실려가는 이민석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는데 그의 표정은 슬픔보다는 의심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오장수는 다시 차량 내부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조수석 앞 글로브 박스가 살짝 열려 있어 조심스럽게 박스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펄에 뒤덮인 고급 나무 상자 하나가 들어 있었는데 젖어서 뒤틀린 뚜껑을 열어보니 내용은 텅 비어 있었죠. 상자 바닥에는 2014년 11월 12일 제조라는 스티커가 희미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실종되기 딱 3일 전 날짜였습니다. 감식반, 이 상자도 증거물로 챙겨. 아주 중요한 물건이 될 것 같으니까. 오장수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국과수에서 나온 검시관이 시신의 옷가지들을 살피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사님, 불행 중 다행입니다. 이 점퍼가 합성 섬유라 바닷물에서도 거의 썩질 않아서 결박 흔적이 아주 선명하게 남을 것 같습니다. 오장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낡은 수첩을 펼쳐 박혜경 사건 재수사라고 꾹꾹 눌렀었습니다. 4년 만에 어둠 속에서 떠오른 진실의 조각들. 차가운 겨울바람이 묵호항을 다시 한번 휩쓸고 지나갔고 바닷물에서 건져 올린 차량에서는 여전히 뚝뚝 검은 물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오장수는 시신이 발견된 뒷좌석을 노려보며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려다 말았습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죽은 자가 남긴 증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법이니까요. 시신이 발견된 다음 날 아침 묵호항의 하늘은 여전히 낯빛이었습니다. 오장수 형사는 김경희와 함께 2014년 당시 박혜경의 마지막 흔적을 찾기 위해 동해시 재래시장으로 향했죠. 비린내와 마늘 냄새가 뒤섞인 시장 골목은 새벽부터 삶의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장수가 김경희에게 턱짓을 하며 말했습니다. 4년 전 CCTV가 남아있을 리 없으니까 결국은 사람 입이 단서야. 상인들 기억력을 믿어보자고. 김경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품에서 박혜경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가장 먼저 들른 곳은 시장 입구에 있는 과일 가게였습니다. 빨간 사과를 수건으로 닦던 60대 여주인이
낯선 형사들의 방문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김경희가 박혜경의 사진을 내밀며 물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이분 기억하십니까? 4년 전에 자주 오셨던 분인데요. 여주인이 안경을 코끝으로 내리고 사진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잠시 후 여주인의 얼굴에 반가운 기색이 스쳤습니다. 아이고, 기억나지. 군인 사모님 아니야? 그 얌전하신 분이 그동안 통 안 보이시더니 무슨 일 있대요? 오장수가 여주인의 반응을 놓치지 않고 끼어들었습니다. 평소에 어떠셨습니까? 기억나는 대로 다 말씀해 주시죠. 여주인이 기억을 더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참 고상했지. 옷도 늘 백화점 물건 같은 것만 입고 말씨도 조곤조곤하고 우리 같은 장사치들한테도 꼬박꼬박 존댓말 쓰고 그랬어. 진짜 사모님은 다르구나 싶었거든요. 주변 다른 상인들의 증언도 비슷했습니다. 박혜경은 시장통에서 천사표 사모님으로 통하고 있었죠. 하지만 건어물 가게 앞에서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50대 남자 주인이 박혜경의 사진을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은 좀 이상했어. 건어물을 포장하던 주인의 손길이 멈칫했습니다. 오장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날이라뇨? 실종되던 날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인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평소에는 우아하게 웃으면서 물건을 고르던 분이 그날따라 넋이 나간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계속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는데 통화 내용 혹시 들으셨습니까? 오장수가 주인을 재촉했습니다. 주인이 마른 침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돈 이야기였어. 울먹울먹하면서 더는 돈 나올 구멍이 없다. 제발 좀 봐달라고 애원하더라고요. 얼마나 서럽게 울던지 내가 다 민망해서 모른 척했지. 김경희가 수첩의 금전 문제, 누군가에게 애원이라고 빠르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우아한 사모님에 가면 뒤에 숨겨진 절박한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이어서 찾아간 곳은 시장 구석진 곳에 있는 오래된 한약방이었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에 60대 원장이 돋보기를 벗으며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기억합니다. 남편분한테 먹인다고 최고급 녹용 보약을 지어갔으니까요. 원장의 말에 오장수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원장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주문이 좀 특이했거든요. 보통은 보약 파우치를 상자에 예쁘게 담아서 보자기로 싸주잖아요. 근데 그분은 상자를 비워달라고 하더라고요. 상자를 비워달라고요? 네. 파우치는 따로 봉투에 담아주면 되고 상자는 그냥 빈 채로 가져가겠다고 했어요. 그 큰 상자에 뭘 넣으려고 그러는지 아무튼 빈 상자를 아주 소중하게 안고 가셨죠. 오장수의 머릿속에 어제 차 안에서 발견된 텅 빈 한약 상자가 떠올랐습니다. 박혜경은 그 빈 상자에 도대체 무엇을 채워 넣으려 했던 걸까요? 이튿날 오후 오장수는 남편 이민석을 경찰서 참고인 조사실로 불렀습니다. 이민석은 칼주름이 잡힌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조사실 의자에 앉아 있었죠.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수건으로 연신 코를 훔쳤습니다. 오장수가 맞은편에 앉아 이민석을 빤히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많이 힘드실 텐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민석이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혜경이를 찾을 수만 있다면 뭐든 해야죠. 실종 당일 부인께서 평소와 다른 점은 없었습니까? 시장 상인들 말로는 누군가와 통화하며 돈 때문에 울었다던데요. 오장수의 질문에 이민석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침착함을 되찾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내는 마음의 병이 깊었습니다. 우울증이 심했어요. 우울증이요? 네. 겉으로는 밝은 척했지만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었나 봅니다. 병원에서 진단받은 기록도 있습니다. 이민석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에는
우울 에피소드라는 병명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가끔 바람을 쐬러 혼자 바다로 나가곤 했습니다.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요. 그날도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이민석이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만난 박혜경의 친정 여동생 박혜진의 이야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40대 중반의 박혜진은 카페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죠. 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박혜진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김경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분 말로는 우울증이 심했다고 하던데요. 형부가 그래요? 진짜 기가 막혀서. 박혜진이 입술을 깨물며 말을 이었습니다. 언니가 실종되기 며칠 전에도 저한테 전화했어요. 우리 조카 수진이 이번에 대학 가면 선물로 뭐가 좋겠냐고요. 노트북이 좋을지 가방이 좋을지 한참을 수다 떨었다고요. 그런 사람이 딸을 두고 먼저 간다고요? 절대 아니에요. 확실합니까? 제 손모가지라도 걸 수 있어요. 언니는 수진이를 위해서라면 지옥불에도 뛰어들 사람이에요. 형부 빚 갚느라 그 고생을 하면서도. 박혜진이 순간 입을 다물었습니다. 오장수가 그 틈을 파고들었죠. 형부 빚이라뇨? 이민석 대령이 빚이 있었습니까? 박혜진이 당황한 듯 시선을 피하며 얼버무렸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사는 게 팍팍했다는 소리죠. 뭔가 숨기는 게 분명했습니다. 수사팀은 박혜경의 마지막 행적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통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며칠 뒤 김경희가 분석 결과가 담긴 서류를 들고 오장수의 책상으로 뛰어왔습니다. 형사님, 박혜경 씨 휴대폰 마지막 신호 잡혔습니다. 어딘데? 묵호항 인근 기지국입니다. 차량이 발견된 방파제 공사 현장과 반경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오장수가 지도를 펼쳐놓고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점점 의문이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죠. 이어서 오장수는 이민석의 당일 알리바이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민석은 실종 당일 밤 부대 인근 식당에서 동료들과 회식을 했다고 진술했었죠. 오장수는 당시 회식에 참석했던 40대 소령을 찾아가 넌지시 물었습니다. 그날 이민석 대령님 끝까지 자리를 지키셨습니까? 소령이 잠시 기억을 더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요. 중간에 잠깐 나가셨습니다. 급한 일이 있다고 하셔서. 얼마나 비우셨죠? 글쎄요, 한두 시간 정도. 돌아오셨을 때는 술이 다 깬 것 같아 보이긴 했습니다. 오장수가 수첩에 시간을 적으며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민석이 회식 자리를 비운 2시간. 그 시간은 박혜경의 휴대폰 신호가 묵호항에서 마지막으로 잡힌 시간대와 기가 막히게 겹치고 있었죠. 며칠 후 오장수가 이민석을 다시 불러 2차 조사를 하려던 찰나였습니다. 김경희가 다급하게 형사과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오 형사님, 큰일 났습니다. 오장수가 담배를 입에 문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이민석이 도망이라도 갔어? 아니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것도 서울에 있는 아주 큰 로펌 변호사요. 오장수가 입에 물었던 담배를 책상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단순 실종 사건의 참고인이 시신이 발견되자마자 거물급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것. 그건 스스로 내가 범인입니다라고 광고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죠. 오장수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냄새가 난다. 냄새가 나. 아주 구린내가 진동을 해. 그는 낡은 수첩을 펼쳐 이민석 이름 옆에 굵은 물음표를 3개나 그려 넣었습니다. 4년 전 그날 밤 묵호항의 차가운 바다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텅 빈 보약 상자는 어디로 갔을까요? 진실을 향한 오장수의 집요한 추격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장수 형사는 형사과 사무실 자신의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박혜경의 금융거래 내역 5년치를 낱낱이 출력한 것이었죠.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 시절
밤을 새워가며 장부를 파헤치던 낡은 습관이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안경을 고쳐 쓰고 빨간색 사인펜을 든 채 한 줄 꼼꼼히 훑어 내려갔습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돈은 거짓말을 안 하지. 오장수가 서류를 넘기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주부의 통장이었습니다. 마트 결제,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 자동이체가 규칙적으로 찍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돋보기를 대고 자세히 들여다보자 기묘한 패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매달 15일과 30일 정확히 같은 날짜에 현금이 입금됐다가 들어오기 무섭게 바로 출금되는 내역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금액도 늘 50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로 일정했죠. 김경희, 이리 좀 와봐. 오장수가 손짓하자 김경희가 달려왔습니다. 오장수가 붉은색 펜으로 표시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거 봐라. 돈이 들어오자마자 스쳐 지나가지? 마치 누군가 기다렸다는 듯이 빼간 거야. 김경희가 화면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네요. 생활비라고 하기엔 입금처가 좀 특이한데요? 입금처 추적해. 당장. 오장수가 지시하자 김경희가 컴퓨터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렸습니다. 금융거래정보 시스템 화면에 입금자 명의가 하나둘씩 뜨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형사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첫 번째 입금처는 대학 모텔, 두 번째는 바다 횟집이었습니다. 군인 사모님이 모텔이랑 횟집에서 돈을 받을 이유가 뭐가 있지? 김경희가 모니터를 보며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보자. 현장에 답이 있겠지. 오장수가 낡은 점퍼를 걸치며 일어났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시 외곽에 있는 대학 모텔이었습니다. 지은 지 20년은 좋게 넘어 보이는 낡은 건물이었고 간판에 네온 사인은 반쯤 깨져 있었죠. 카운터에 앉아 졸고 있던 50대 여자 사장이 형사들이 내민 박혜경의 사진을 보더니 눈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어머, 박 여사님이네. 우리 집에서 청소 일하셨어요. 오장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청소요? 해군 중령 부인이 여기서 청소를 했다고요? 네. 한 2년 정도 하셨나? 밤늦게 와서 새벽까지 객실 정리하고 가셨어요. 남 눈에 띄기 싫다고 꼭 밤에만 일하셨지. 어떤 분이었습니까? 말없고 참 성실하셨어요. 술 취한 손님들이 토해놓은 거 치우면서도 실은 내색 한 번 안 하시고 참 안 됐어. 사장이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항구 근처에 있는 바다횟집에서도 비슷한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고무장갑을 낀 60대 식당 주인이 박혜경의 사진을 보고는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박 여사가 우리 집 설거지 도우미였어요. 주말이나 손님 많은 날엔 밤 12시까지도 그릇을 닦았지. 김경희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힘들어하지 않으셨나요? 사모님 소리 듣던 분인데 처음엔 손이 다 부르트고 허리도 못 펴시더라고. 그래도 포기를 안 해. 내가 좀 쉬었다 하라고 해도 막무가내였어. 왜 그렇게까지 하셨답니까? 주인이 행주로 식탁을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돈이 급하다고 했어요. 남편 승진할 때까지만 고생하면 된다고. 그러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으더라고요. 자기는 밥 한 끼도 아까워서 맨밥에 김치만 먹으면서. 오장수는 박혜경의 이중생활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낮에는 우아한 장교 부인으로 품위를 지키고 밤에는 모텔과 식당을 전전하며 험한 일을 했던 여인. 그녀를 그토록 처절하게 만든 건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오장수는 사무실로 돌아와 돈의 흐름을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박혜경이 피땀 흘려번 돈은 차명 계좌 몇 개를 거쳐 세탁된 뒤 최종적으로 한 곳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목적지는 김성진 컨설팅이라는 업체였습니다. 김성진이 누구야? 오장수가 검색창에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경영 컨설팅 회사처럼 보였지만 경찰 정보망에는 이미 군납 비리 및 인사 청탁 브로커로 등록된 요주의 인물이었습니다. 이민석이 아내 고열을 짜내서 지 진급 로비를 했다는 거네.
오장수가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김경희의 얼굴도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진짜 나쁜 놈이네요. 아내를 앵벌이 시킨 거나 다름없잖아요. 수사팀은 이민석의 통화 내역과 문자 메시지를 복원해 분석했습니다. 화면 가득 박혜경을 향한 이민석의 독촉 문자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번 달 왜 이것밖에 안 돼? 80만 원 더 채워 넣어. 진급심사 코앞이야. 내 체면 구기게 할 거야? 당장 마련해. 남편의 문자라기보다는 악질 사채업자의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뜻밖의 인물이 또 하나 등장했습니다. 박혜경의 통장으로 수차례 돈을 입금했다가 고리에 이자를 쳐서 받아간 흔적이 발견된 겁니다. 일명 독사라 불리는 지역 사채업자 최철민이었습니다. 오장수는 즉시 독사를 긴급 체포해 조사실에 앉혔습니다. 40대 중반의 독사는 팔뚝에 새겨진 문신을 드러낸 채 삐딱하게 앉아 껌을 씹고 있었죠. 오장수가 박혜경의 사진을 던지듯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박혜경 씨 알지? 무슨 관계야? 독사가 심드렁하게 대답했습니다.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관계죠. 뭐, 그게 죄인가요? 실종 당일 박혜경 씨 만났나? 만나기로는 했었죠. 근데 바람 맞았어요. 전화도 안 받고 잠수 탔더라고. 독사가 억울하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박혜경 씨가 평소에 어땠나? 돈 갚으라고 협박했어? 에이, 형사님. 사람 뭘로 보고. 그 여자는요, 제가 아니라 남편을 더 무서워했어요. 돈 달라고 전화하면 벌벌 떨면서 남편이 알면 큰일 난다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오장수의 눈매가 매서워졌습니다. 남편을 무서워했다? 네. 아주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돈 못 구하면 남편한테 죽는다고. 그래서 더 안 돼 보여서 내가 이자도 좀 깎아주고 그랬는데 독사의 말에서 묘한 진실성이 느껴졌습니다. 박혜경에게 남편 이민석은 의지가 되는 가장이 아니라 공포의 대상이자 착취자였던 겁니다. 조사를 마친 오장수는 곧바로 박혜경의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민석의 동의를 얻어 안방을 샅샅이 뒤졌죠. 화려한 자개 장롱 깊숙한 곳, 낡은 겨울 이불 사이에서 손바닥만한 수첩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박혜경이 몰래 써온 비밀 가계부였습니다. 오장수가 가계부를 펼쳐 뒷면을 넘기던 중 손을 딱 멈췄습니다. 맨 마지막 장에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메모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11월 15일 마지막 5천 보약 상자. 오장수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11월 15일은 박혜경이 실종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리고 5천은 5천만 원을, 보약 상자는 차에서 발견된 그 빈 상자를 가리키는 게 분명했죠. 김경희, 이거 봐라. 오장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김경희를 불렀습니다. 김경희가 메모를 들여다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형사님, 이거 그날 박혜경 씨가 5천만 원을 들고 나갔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 빈 보약 상자에 현금 5천만 원을 채워서 누군가에게 주려고 했던 거야. 오장수가 수첩에 메모 내용을 옮겨 적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인양된 차 안의 보약 상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5천만 원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오장수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고열을 빨아먹던 남편, 진급을 위한 검은 로비 자금, 그리고 사라진 거액의 현금. 모든 화살표가 단 한 사람, 이민석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2019년 1월 박혜경 씨 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조용하던 동해시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4년 만에 바다 밑에서 떠오른 백골 시신과 의문투성이인 발견 정황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기 딱 좋은 소재였죠. 묵호경찰서 앞에는 연일 방송국 중계차와 취재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형사과 사무실로 수취인 불명의 누런 서류 봉투 하나가 배달되었습니다. 김경희가 봉투를 흔들어 보며 오장수 형사에게 다가왔습니다. 형사님, 이거 좀 보십시오.
발신인 이름도 없고 우체국 소인도 흐릿한 게 영 찜찜합니다. 오장수가 담배를 입에 문 채 봉투를 받아들고 거칠게 뜯었습니다. 안에서 A4 용지 한 장과 사진 몇 장이 우수수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장수의 눈매가 매섭게 변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박혜경이 30대로 보이는 젊은 남자와 차 안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찍혀 있었으니까요. 두 사람의 거리는 연인처럼 가까워 보였고 남자가 박혜경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A4 용지에는 컴퓨터로 출력한 투박한 글씨가 적혀 있었죠. 박혜경에게는 숨겨진 남자가 있었다. 두 사람의 관계를 조사하라. 김경희가 사진 뒷면을 확인하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촬영 날짜가 2014년 10월입니다. 실종되기 딱 한 달 전이에요. 치정 문제였나? 내 연남이랑 짜고 도망가려다 잘못된 거 아니야? 동료 형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오장수의 표정은 오히려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사진의 구도와 조명이 너무나 완벽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누군가 작정하고 불륜이라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찍은 연출 사진처럼 보였죠. 글쎄다. 너무 냄새가 나지 않아? 꼭 우리 보라고 밥상 차려 떠먹여주는 것 같아서 말이야. 하지만 경찰의 신중함과는 달리 소문은 발이 달린 듯 퍼져나갔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지역 신문들이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충격. 군인 아내의 이중생활, 숨겨진 내연남 있었나? 타락한 중년 여성의 비극적 최후, 치정극 가능성 제기. 기자들이 오장수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며 질문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형사님, 사진 속 남성 신원 파악하셨습니까? 남편 이민석 씨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오장수는 입을 꾹 다문 채 기자들을 밀치고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여론은 순식간에 피해자인 박혜경을 비난하는 쪽으로 기울어 버렸죠. 경찰은 사진 속 남성을 추적했고 며칠 뒤 그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이름은 최철수 34세. 오장수와 김경희는 곧바로 최철수가 일하고 있는 건설 현장을 급습했습니다.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벽돌을 나르던 최철수는 형사들이 들이닥치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그가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아니, 왜 사람을 잡아가요? 제가 뭘 했다고 이러십니까? 묵호경찰서 조사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앉은 최철수는 책상을 주먹으로 쾅 내리쳤습니다. 내연남이라뇨. 진짜 사람 미치게 만드시네. 저 그런 거 아닙니다. 오장수가 팔짱을 낀 채 사진을 최철수 앞으로 툭 던졌습니다. 그럼 이건 뭔데? 남녀가 차 안에서 이렇게 딱 붙어서 뭘 하고 있었던 거야? 최철수가 사진을 힐끔 보더니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참나. 이거 일하는 중이었어요. 일? 저 사채 사무실 직원이었어요. 수금하러 다녔다고요. 오장수와 김경희가 서로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그럼 박혜경 씨한테 돈 받으러 갔던 건가? 아니요. 그 반대라니까요. 감시하라고 했어요. 누가? 최철수가 마른 침을 삼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 여자 남편이요. 이민석이라는 군인 양반. 조사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최철수가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내 잠금을 풀었습니다. 못 믿으시겠으면 이거 들어보세요. 제가 혹시 몰라서 녹음해 둔 겁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스피커에서 이민석의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최 씨, 제 아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 주세요.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서 돈을 구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시고요. 아, 예. 근데 비용은 한 달에 50만 원씩 드리죠. 대신 아내가 눈치채지 못하게 마치 다른 남자 만나는 것처럼 보이게 사진도 좀 찍어두세요.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김경희가 경악하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세상에 남편이 사람을 시켜서 아내 불륜 증거를 조작했다고요? 최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 여자분
남편 때문에 빚 갚으러 다니느라 뼈가 빠지게 고생했어요. 내연남은 무슨 불쌍해서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싶더라니까. 오장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익명투서도 언론 플레이도 모두 이민석의 치밀한 각본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쏠리는 살인 혐의를 벗기 위해 죽은 아내를 부정한 여자로 만들어 수사를 진흙탕으로 끌고 가려 했던 겁니다. 이런 악마 같은 새끼. 오장수의 입에서 거친 욕설이 터져나왔습니다. 투서의 우편 소인을 정밀 감식한 결과 역시나 조작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민석이 파놓은 함정은 완벽하게 거쳤습니다. 그때 오장수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담당 연구관이었습니다. 오 형사님, 시신 정밀 감식 결과 나왔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게 나왔어요. 오장수가 전화기를 귀에 바짝 댔습니다. 뭡니까? 빨리 말해봐요. 시신이 입고 있던 점퍼 안감, 그러니까 밧줄이 강하게 묶여있던 부분에서 미세한 혈흔 반응이 검출됐습니다. 혈흔이요? 네. 뼈가 아니라 옷감에 스며든 피입니다. 이건 생활 반응이에요. 연구관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죠. 옆에서 듣고 있던 김경희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장수가 전화기를 잠시 막고 설명했습니다. 생활 반응이라잖아. 심장이 뛰고 피가 돌고 있을 때 상처가 났다는 거야. 다시 수화기 너머로 연구관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죽은 시체는 묶어도 피하 출혈이 생기지 않습니다. 옷에 피가 배어 나올 리도 없고요. 즉, 피해자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강제로 결박당했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아주 고통스럽게요. 오장수는 눈을 질끈 감았다 떴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박혜경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뒤 바다에 버려진 게 아니었습니다. 산채로, 그것도 남편이 고용한 깡패에게 감시당하며 공포에 떨다가 끝내 남편의 손에 결박당해 차가운 바다로 던져진 것이었습니다. 단순 사고사나 자살 위장극이 아니라 명백하고 잔혹한 강력 범죄였습니다. 오장수가 전화를 끊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김경희, 구속영장 신청해. 혐의는 살인 및 사체 유기다. 이제 더 볼 것도 없어. 알겠습니다. 바로 검찰청으로 뛰겠습니다. 수사팀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치정극이라는 누명은 벗겨졌고 과학적 증거는 이민석의 목을 겨누고 있었죠. 다음 날 오전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오장수는 수갑을 챙기며 비장한 표정으로 팀원들을 돌아봤습니다. 가자. 계급장 떼고 콩밥 좀 먹여줘야지. 하지만 형사들이 경찰서 문을 나서려던 찰나 TV 뉴스 속보가 그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속보 실종된 해군 중령 부인 사건. 남편 이민석 대령 검찰 자진 출두 의사 밝혀. 화면 속에는 변호인단에 둘러싸인 이민석이 침통한 표정으로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모든 진실을 밝히고 법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이민석이 고개를 90도로 숙이자 카메라 플래시가 소나기처럼 터졌습니다. 오장수가 TV 화면을 노려보며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저 독사 같은 놈. 우리가 잡으러 갈 틈도 안 주고 선수 쳤어. 자진 출두. 그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척하면서도 수사에 협조적인 모범적인 피의자 코스프레를 하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이었습니다. 끝까지 머리를 굴리며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이민석의 모습에 오장수는 치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를 겁니다. 죽은 자가 남긴 핏자국이 그 밧줄의 매듭이 이민석의 거짓말을 산산조각 낼 준비를 마쳤으니까요. 오장수는 낡은 수첩을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검찰청으로 향하는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2019년 1월 말 동해지검 조사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창백한 형광등 불빛 아래 앉아 있는 이민석의 얼굴은 며칠 새 10년은 늙은 듯 초췌해 보였죠. 하지만 흐트러짐 없는 자세와
목 끝까지 단정하게 채운 셔츠 단추에서 군인 특유의 절도만은 여전했습니다. 그는 양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린 채 맞은편에 앉은 검사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뿔테 안경을 고쳤으며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민석 씨, 4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을 말씀해 주시죠. 부인은 왜 차가운 바다에 있었습니까? 이민석이 품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내 입가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내는 혜경이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빗독촉이 사람을 벼랑 끝으로 몰았으니까요. 이민석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갈라졌습니다. 그날 밤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내가 차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제가 발견했을 때는 이미 숨이 멎어 있었고요. 스스로 갔다고요? 그럼 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119를 부르든 경찰에 알렸어야죠. 검사의 날카로운 지적에 이민석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저는 진급 심사를 코앞에 두고 있었거든요. 진급 때문에 아내 시신을 버렸다는 겁니까? 군인에게 명예는 목숨보다 중요합니다. 아내의 비극적인 선택이 알려지면 제 경력은 끝장날 게 뻔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눈이 뒤집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를 바다로 밀었습니다. 이민석이 얼굴을 감싸주며 오열했습니다. 조사실 밖에서 지켜보던 오장수 형사는 주먹으로 유리창을 쾅 내리쳤습니다. 저런 뻔뻔한 놈, 연기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하네. 이민석 옆에 앉아있던 변호인이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검사 앞으로 밀었습니다. 검사님, 피고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부인 박혜경 씨가 3년 전부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변호인이 능숙하게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건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입니다. 사채업자들이 보낸 협박 문자들을 보시죠. 검사가 서류를 받아들여 내용을 훑어보았습니다. 오늘 안 갚으면 네 남편 부대에 찾아간다. 이자만 벌써 얼마인 줄 알아? 콩팥이라도 팔아. 입에 담기 힘든 험한 말들이 빼곡했습니다. 변호인이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심약한 가정주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명약관화합니다. 피고인은 사체 유기죄는 인정하지만 결코 아내를 직접 해치지는 않았습니다. 검사는 미간을 찌푸리며 서류를 덮었습니다. 이민석의 논리는 치밀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모든 책임을 아내의 나약함과 사채업자들에게 돌리고 자신은 어리석은 선택을 한 남편으로 포장하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오전 거짓말 탐지기 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회색 방음벽으로 둘러싸인 조사실에서 이민석은 가슴과 손가락에 각종 센서를 부착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만이 윙윙거리는 정막 속에서 조사관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민석 씨, 본인의 이름이 맞습니까? 네. 당신은 대한민국 해군 장교입니까? 네. 기초 질문이 끝나고 조사관이 호흡을 가다듬으며 핵심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2014년 11월 15일 아내 박혜경 씨를 직접 살해했습니까? 오장수와 김경희는 모니터실에서 숨을 죽이고 그래프를 지켜봤습니다. 이민석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래프의 파형은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했습니다. 심박수도 혈압도 땀 분비량도 전혀 변화가 없었죠. 조사관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몇 번이나 같은 질문을 반복했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잠시 후 조사관이 헤드셋을 벗으며 오장수에게 다가왔습니다. 형사님, 판독 불가입니다. 뭐라고요? 저게 거짓말이 아니라고? 진실 반응도 거짓 반응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피조사자가 감정 통제 능력이 비정상적으로 뛰어나거나 아니면 스스로를 완벽하게 속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장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특수 훈련을 받은 군인이라 그런지 기계조차 그를 꿰뚫어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급격하게
이민석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정보가 샜는지 언론은 자극적인 헤드라인 대신 동정론을 펴기 시작했죠. 진급 앞둔 군 간부의 숨겨진 고뇌, 아내의 빚 때문에 비극적 선택, 명예와 가족 사이에서 길을 잃다, 사체 유기 혐의만 인정. 인터넷 댓글창에는 가장으로서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죽은 아내가 남편 앞길을 막았네라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사팀 내부에서도 동요가 일었습니다. 회의실 구석에서 김경희가 머뭇거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형사님, 솔직히 직접적인 살인 증거가 부족한 건 사실 아닙니까? 오장수가 컵라면을 먹다 말고 김경희를 쏘아봤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변호사 말대로 사체 유기로 일단 기소하고 마무리하는 게 위에서도 자꾸 빨리 끝내라고 압박이 들어오고요. 오장수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국물 튄 자국이 셔츠에 번졌지만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야, 김경희. 너 그 시신 못 봤어? 밧줄로 꽁꽁 묶인 거 안 보였냐고. 그거야,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한 후에 묶였을 수도 있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세상 천지에 자살하는 사람이 자기 손발을 뒤로 묶고 입에 테이프까지 감는 경우가 어디 있어?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해? 오장수의 고함 소리에 회의실이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하지만 동료 형사들은 애써 시선을 피하며 서류만 뒤적거렸습니다. 다들 이 골치 아픈 사건에서 발을 빼고 싶어 하는 눈치였습니다. 오장수는 씁쓸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니들 마음대로 생각해라. 나는 내 방식대로 간다. 그날 오후 오장수는 휴가를 내고 부산행 KTX에 몸을 실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시신 발목을 묶고 있던 매듭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죠. 부산역에 도착한 그는 택시를 타고 외곽의 한 낡은 체육관으로 향했습니다. 체육관 문을 열자 훅 끼쳐오는 땀 냄새와 기합 소리가 그를 반겼습니다. 하나, 둘, 더 세게 차. 샌드백을 치는 관원들 사이로 탄탄한 근육질의 40대 남자가 호랑이 같은 눈빛으로 지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직 해군 특수전전단 UDT 교관이자 오장수의 오랜 지인인 김상훈 관장이었죠. 오장수가 손을 흔들자 김상훈이 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다가왔습니다. 어이구, 이게 누구십니까? 오 선배님 아니세요? 여기까지 웬일이십니까? 잘 지냈어? 몸은 여전하네. 오장수가 김상훈의 단단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국밥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오장수는 소주 한 잔을 들이켜고 나서 품에서 사진을 꺼내 김상훈 앞에 내려놓았죠. 상훈아, 내가 너한테 부탁 하나만 하자. 이거 좀 봐줘. 김상훈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백골이 된 발목을 감고 있는 기이한 매듭 사진이었죠.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보던 김상훈의 눈빛이 점점 매섭게 변했습니다. 그가 사진을 눈앞에 바짝 대고 요리조리 뜯어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선배님, 이거 어디서 났어요? 사건 현장 증거물이야. 어떤 용도로 쓰는 매듭인지 알겠어? 김상훈이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는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이건 일반 매듭이 아닙니다. 물건 묶을 때 쓰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사람 잡을 때 쓰는 겁니다. 특수 결박 매듭이에요. 김상훈의 단호한 말에 오장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제압용이라고? 네. 적을 생포하거나 포로를 신문할 때 도망 못 가게 묶는 기술입니다. 이게 아주 악랄한 게 묶인 사람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매듭이 더 파고들어서 조여지게 되어 있어요. 오장수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일반인도 흉내낼 수 있는 건가?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건 인터넷 보고 따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수부대에서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사람이나 알지. 게다가 김상훈이 사진 속 매듭의 방향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거 보세요. 매듭 끝이 뒤쪽으로 향해 있죠? 이건 등 뒤에서 남이 묶어줬다는 증거입니다.
혼자서는 팔이 뒤로 안 돌아가서 죽었다 깨어나도 이렇게 못 묵습니다. 오장수는 김상훈의 설명을 들으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안개가 걷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박혜경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묶였다는 이민석의 주장이 이 사진 한 장으로 완벽하게 박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누군가 의도적으로 아주 전문적인 솜씨로 산 사람을 제압해서 묶었다는 거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솜씨면 범인은 군 특수부대 출신일 확률이 100%입니다. 그것도 아주 베테랑이요. 오장수는 김상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녹음기를 켰습니다. 상훈아, 방금 한 말 법정에서도 그대로 증언해 줄 수 있지?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인데 당연하죠. 어떤 놈인지 몰라도 아주 질이 나쁜 놈이네요. 기술을 엄한 데다 써먹고. 오장수는 부산에서 동해로 돌아오는 늦은 밤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 위로 이민석의 뻔뻔한 미소가 겹쳐 보였습니다. 이민석 대령. 그는 사관학교 시절부터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장교였지만 그 이전에 해군 특수전전단에서 팀장으로 복무했던 이력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손에 익은 살인 기술로 아내를 묶고 그 기술을 이용해 법망을 빠져나가려 했던 겁니다. 오장수는 사진을 수첩 사이에 끼워 넣으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악어의 눈물도 이제 끝이다. 이민석. 기차가 어둠을 뚫고 묵호항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진실의 밧줄이 이민석의 목을 서서히 조여가고 있었습니다. 2019년 2월 매서운 바닷바람이 창문을 때리는 동해지검 조사실 안은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민석은 며칠 전보다 훨씬 수척해진 얼굴로 피의자석에 앉아 있었죠. 하지만 그의 맞은편에는 오장수 형사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박정우 박사와 검게 그을린 피부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해군 특수전전단 출신 김상훈 교관이 나란히 배석해 있었으니까요. 이민석의 시선이 낯선 두 사람을 훑고 지나가자 그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이민석의 오른손 검지가 테이블 위를 딱, 딱, 딱 불규칙하게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하다는 신호였죠. 오장수가 두툼한 서류 뭉치를 테이블 중앙에 툭 던지듯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민석 씨, 오늘은 감성팔이 말고 진짜 과학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먼저 김상훈 교관이 품에서 시신 발목을 찍은 고해상도 사진을 꺼내 이민석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민석 대령님, 아니 이제 민간인이시죠? 이 매듭 아주 익숙하시죠? 이민석이 마른 침을 삼키며 사진을 곁눈질했습니다. 예, 보입니다. 밧줄이네요. 그냥 밧줄이 아니죠. 이건 이중팔자 변형 매듭입니다. 우리끼리는 포로 결박용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김상훈이 주머니에서 굵은 나일론 밧줄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순식간에 복잡한 매듭을 만들어 보였죠. 보시다시피 이건 일반인이 인터넷 보고 따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수천 번 연습해야 손에 익는 기술이죠. 이민석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김상훈이 밧줄을 이민석 쪽으로 툭 던지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방향입니다. 사진 자세히 보세요. 매듭 끝이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상관이 아주 많죠. 이 매듭은 등 뒤에서 남이 꽉 조여매야만 나올 수 있는 모양이거든요. 혼자서는 팔이 뒤로 안 돌아가서 죽었다 깨어나도 이렇게 못 묶습니다. 김상훈이 몸을 앞으로 숙이며 이민석의 눈을 쏘아봤습니다. 자살하려는 사람이 등 뒤로 손을 돌려서 저 복잡한 특수부대 매듭을 그것도 아주 완벽하게 묶는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민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식은땀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박정우 박사가 나설 차례였습니다. 박사가 현미경으로 확대한 점퍼 안감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차례로 펼쳐놓았습니다. 법의학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여기 붉게 번진 자국들 보이시죠? 박정호 박사가 볼펜으로 사진 속 얼룩을 가리켰습니다. 점퍼 안쪽에서 검출된 혈흔입니다. 단순한 피가 아니라 생활 반응이라고 하죠. 오장수가 팔짱을 끼며 거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듣게 설명 좀 해주시죠, 박사님. 심장이 뛰고 혈액이 힘차게 돌고 있을 때 압박을 받아야만 생기는 현상입니다. 즉, 밧줄이 묶일 당시 피해자는 살아있었다는 뜻입니다. 박정호 박사의 단호한 목소리가 조사실을 울렸습니다. 죽은 시체에 밧줄을 묶으면 이런 반응 안 나옵니다. 부인께서는 산채로 아주 고통스럽게 결박당하신 겁니다. 이민석의 손이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앉은 변호사가 이민석의 어깨를 꽉 쥐며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소용없었죠. 이민석은 마치 보이지 않는 밧줄이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듯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오장수는 틈을 주지 않고 곧바로 다음 증거를 꺼내 들었습니다. 은행에서 발급받은 입출금 내역서와 꼬깃꼬깃한 영수증 한 장이었습니다. 자, 이제 돈 이야기 좀 합시다. 5천만 원. 오장수가 영수증을 이민석의 눈앞에 흔들어 보였습니다. 이건 은행에서 확보한 실종 당일 금융거래 내역서입니다. 부인이 창구에서 현금 5천만 원을 인출한 기록이 명확히 찍혀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차 안에서 발견된 보약 상자는 텅 비어 있었단 말이죠. 오장수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자살하러 가는 사람이 보약은 다 버리고 그 상자에 돈을 꽉 채워 넣었다가 죽기 직전에 돈만 쏙 빼서 없애버리고 빈 상자만 남겼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건 이민석이 입을 달싹거렸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이 안 되죠. 사라진 5천만 원은 범인이 챙긴 겁니다. 이건 단순 사체 유기가 아니라 돈을 노린 강도 살인이라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라고요. 김경희가 옆에서 차량 내부 사진들을 추가로 들이밀었습니다. 차량 상태도 똑바로 보십시오. 기어는 중립엔 운전석 시트는 뒤로 젖혀져 있고 이건 운전자가 앉아 있었던 게 아니라 밖에서 누군가 차를 밀어 바다로 수장시키려고 조작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키 155cm인 부인이 저렇게 의자를 빼놓고 운전했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요. 궁지에 몰린 이민석이 땀을 벅벅 닦으며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닙니다. 아내가 먼저 저를 위협했어요. 칼을 들고 설치길래 막으려다 그런 겁니다. 정당방위였다고요. 그 순간 김상훈 교관이 헛웃음을 터뜨리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하, 정당방위요? 중령님 말씀이 너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뭐가 안 맞는다는 거야. 칼 든 사람하고 몸싸움하다가 우발적으로 제압했다면서 어떻게 등 뒤로 팔을 꺾어서 저런 정교한 매듭을 묶습니까? 저 매듭은요, 상대방을 완전히 무력화시켜 놓고 아주 차분하게 시간 들여서 꼼꼼히 묶어야 나오는 겁니다. 김상훈이 이민석을 경멸하듯 내려다보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저건 급박한 상황에서 나온 게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마의 솜씨입니다. 이민석의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변명할 거리가 바닥난 겁니다. 오장수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 통화 기록지 한 장을 꺼내 이민석의 면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이민석 씨, 당신이 그날 밤 7시에 어디다 전화했는지 기억나? 이민석의 동공이 지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시내에 있는 최고급 일식집 송죽, 거기다 전화해서 룸 예약했더만. 승진 축하 파티한다고. 오장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지만 분노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부인이 5천만 원 들고 나오기로 한 날, 부인이 사라진 바로 그날 밤에 당신은 미리 승진 파티를 예약했어. 이게 우연이야? 그건 그냥 우연 아니지. 당신은 이미 다 계획하고 있었던 거야. 아내 돈 뺏고, 아내 죽여서 입 맞고, 그 돈으로 브로커한테 상납하고 별달 생각에 신이 나서 파티까지 준비한 거다고.
오장수가 테이블을 쾅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사람 새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평생 당신 뒷바라지한 아내한테. 조사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이민석이 쌓아 올린 완벽한 알리바이와 거짓말의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민석은 떨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격렬하게 들썩이기 시작했죠. 그것은 후회의 울음이라기보다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의 몸부림 같았습니다. 오장수가 숨을 고르며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민석 씨, 이제 연극은 끝났습니다. 진실을 말할 기회는 지금뿐입니다. 부인에게 그날 밤 방파제에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당신 입으로 똑바로 말해. 한참 동안 흐느끼던 이민석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충혈된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체념과 패배감이 서려 있었죠.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열렸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갈라진 목소리가 조사실의 정적을 깼습니다. 혜경이를 제가 죽였습니다. 마침내 터져나온 자백.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차가운 바닷속에 묻혀있던 추악한 진실이 드디어 세상 밖으로 머리를 내민 순간이었습니다. 오장수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책상 위 녹음기에 빨간 불빛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이제야 박혜경의 억울한 원혼을 달래줄 진짜 싸움이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민석의 비겁한 눈물 뒤에 숨겨져 있던 비정하고 냉혹한 살인의 실체가 형광등 불빛 아래 낱낱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2014년 11월 15일 밤 8시 묵호항 방파제 끝자락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조차 닿지 않는 그곳엔 살을 애는 듯한 겨울바람 소리와 파도가 콘크리트 벽을 때리는 소리만이 가득했죠. 정막을 깨고 이민석이 휴대폰을 들어 아내 박혜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경아, 지금 방파제 끝으로 와. 조용히 할 말이 있어. 수화기 너머로 박혜경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왜 거기로 오라고 해? 무섭게. 그냥 집에서 이야기하면 안 돼? 집에서는 안 돼.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정리해야 할 게 있어서 그래. 잔말 말고 빨리 와. 이민석은 아내의 대답도 듣지 않고 매정하게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30분 뒤 어둠 속에서 은색 소나타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나타났습니다. 차가 멈추고 박혜경이 내리자 그녀의 손에는 큼지막한 한약 상자가 들려 있었죠. 어두운 색 점퍼 차림의 이민석이 그림자 속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겨울 바다보다 더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가져왔어? 이민석이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박혜경이 품에 안고 있던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어. 정말 이게 마지막이야. 박혜경이 울먹이며 상자 뚜껑을 열어 보였습니다. 한약은 다 빼고 돈만 채웠어. 5천만 원 전부야. 이민석이 거칠게 상자를 낚아채 안을 확인했습니다. 누런 서류 봉투에 담긴 5만 원권 지폐 뭉치가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그건 박혜경이 남의 집 설거지와 모텔 청소를 하며 손이 부르트도록 일에 모은 피눈물 같은 돈이었습니다. 사채까지 써서 겨우 맞췄어. 여보, 이제 제발 그만하자. 나 너무 힘들어. 박혜경이 이민석의 옷자락을 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수진이 대학 등록금도 따로 모아야 하고 우리도 이제 사람답게 좀 살자, 응? 하지만 이민석은 아내의 호소 따위는 들리지 않는다는 듯 돈다발을 꺼내 자신의 가방에 쓸어 담기에 바빴습니다. 그러고는 텅 빈 한약 상자를 박혜경의 차 조수석 창문으로 툭 무심하게 던져 넣었죠. 그만하자고. 이민석이 가방 지퍼를 올리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고마움이나 미안함 대신 쓸모다한 물건을 폐기하려는 듯한 섬뜩함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진급심사가 코앞이야. 이번에 별 못 달면 내 인생 끝이라고. 근데 그만하자니 그게 아내로서 할 소리야? 알아, 아는데
정말 더는 돈 나올 구멍이 없어. 박혜경이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이젠 내 몸 팔아서라도 돈 구해오라는 거야? 나 무서워. 이민석은 차갑게 식은 눈으로 우는 아내를 내려다봤습니다. 더 이상 구할 데가 없다. 그럼 이제 필요 없다는 거네. 이민석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 박혜경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민석의 팔이 순식간에 박혜경의 목을 휘감았습니다. 군 특수부대 시절 수없이 연습했던 소리 없이 적을 제압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윽. 박혜경이 숨을 헐떡이며 남편의 팔을 긁어댔지만 건장한 군인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민석아, 여보, 왜? 박혜경의 눈동자에 공포와 배신감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민석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팔에 더욱 힘을 주었습니다. 점차 박혜경의 저항이 약해지더니 그녀의 몸이 힘없이 축 늘어졌습니다. 이민석은 의식을 잃은 아내를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눕히고 목에 손을 대봤습니다. 맥박이 희미하게 뛰고 있었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민석은 트렁크로 걸어가 미리 준비해둔 굵은 나일론 밧줄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기절한 아내의 손목을 등 뒤로 꺾어 결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중팔자 변형 매듭. 한번 묶이면 움직일수록 더 살을 파고드는 절대 풀 수 없는 잔혹한 매듭이었습니다. 발목까지 단단히 묶은 그는 박혜경을 짐짝처럼 들어 올려 뒷좌석 바닥에 구겨 넣었습니다. 좁은 공간에 웅크린 채 갇힌 박혜경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민석은 운전석에 올라타 익숙하게 차량 내부를 조작했습니다. 먼저 운전석 시트를 자신의 키에 맞춰 뒤로 쭉 밀었습니다. 그리고 기어봉을 잡아 주행뒤에서 중리밴으로 옮긴 뒤 시동을 껐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차에서 내린 이민석은 운전석 창문을 열어둔 채 한 손으로 핸들을 잡고 어깨로 차체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으라차. 180cm가 넘는 거구에 체중이 실리자 중립 기어 상태인 소나타가 서서히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짓누르는 소리가 고요한 밤바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점점 속도가 붙은 차량은 방파제 끝 가드레일 없는 낭떠러지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이민석이 손을 놓자 은색 차체는 허공으로 붕 떠올랐다가 이내 거대한 물보라를 일으키며 검은 바다 속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풍덩. 차가운 바닷물이 깨진 창문 틈으로 콸콸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이 몸에 닿자 기절했던 박혜경이 번쩍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숨을 쉬려 했지만 입안으로 짠물이 밀려들었습니다. 손과 발을 움직여 보려 했지만 등 뒤로 묶인 밧줄은 꼼짝도 하지 않았죠. 오히려 발버둥 칠수록 매듭은 그녀의 살을 더욱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차 안은 순식간에 물로 가득 찼고 시야는 온통 암흑뿐이었습니다. 살려줘. 누구 없어요? 여보. 박혜경은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물속에서 나오는 건 공기 방울뿐이었습니다. 폐가 터질 듯한 고통 속에서 그녀의 머릿속에 딸 수진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장롱 깊숙이 숨겨둔 딸의 대학 등록금이 든 낡은 통장. 다행이다. 그 돈만은 그 사람이 못 가져가서. 죽음이 코앞에 닥친 순간에도 그녀는 딸의 미래를 걱정하며 안도했습니다. 점점 의식이 흐릿해지며 박혜경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차가운 소나타 뒷좌석에 갇힌 채 영원한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방파제 위에서 남편 이민석은 물보라가 완전히 사라지고 바다가 다시 잠잠해질 때까지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일렁이던 파도가 잦아들자 그는 손목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밤 9시 10분. 부대 회식이 한창 무르익을 시간이었습니다. 이민석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심호흡을 한번 하고는 동료 장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소령? 나야. 집사람이 좀 아파서 잠깐 들러봤는데 별일 아니네. 지금 다시 가는 중이야.
2차 가야지.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평온했고 심지어 경쾌하기까지 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이민석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다듬고 자신의 차로 향했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방금 아내를 수장시킨 살인자가 아니라 그저 급한 용무를 마치고 복귀하는 바쁜 군인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30분 후 회식 장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이민석을 동료들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대령님, 왜 이렇게 늦으셨습니까? 얼굴이 좀 창백하신데요? 이민석이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 별거 아니야. 갑자기 해결해야 할 일이 좀 있어서. 자, 늦게 왔으니 벌주 한 잔 받아야지. 그가 웃으며 술잔을 높이 들어 올린 그 시각. 무코항 앞바다의 깊고 차가운 펄 속에는 남편의 배신과 탐욕에 희생된 박혜경의 원혼이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2019년 5월 23일 동해지방법원 제1형사부 대법정 앞은 아침부터 몰려든 취재진과 방청객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무거운 공기가 감도는 법정 안 피고인석에 앉은 이민석은 여전히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죠. 하지만 수갑을 찬 손목과 며칠 새 하얗게 센 귀밑머리는 그가 처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두툼한 판결문을 손에 들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주문. 피고인 이민석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법정 안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가 이내 웅성거림으로 바뀌었습니다. 재판장이 안경 너머로 이민석을 엄하게 꾸짖으며 판결 이유를 낭독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지키기 위해 평생 헌신한 배우자의 목숨을 잔혹하게 앗아갔습니다. 또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유기하고 피해자를 정신질환자로 매도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합니다. 이민석의 어깨가 눈에 띄게 움찔거렸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피고인의 군인 연금 수급권을 전부 박탈한다. 연금 박탈이라는 말에 이민석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그놈의 돈과 명예가 공기 중으로 흩어지는 순간이었죠.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있던 박혜경의 여동생 박혜진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오열했습니다. 언니 들었지? 이제 편히 쉬어. 재판이 끝나고 교도관들에게 이끌려 법정을 나서는 이민석에게 기자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며 그의 일그러진 얼굴을 비쳤습니다. 피고인, 가족들에게 사과할 마음 없습니까? 혐의 인정하십니까?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대자 이민석이 갑자기 고개를 쳐들고 악을 썼습니다. 억울합니다. 이건 모함입니다. 그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나는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내가 쌓아 올린 명예를 이렇게 짓밟을 수는 없어. 판결 잘못된 거야. 이동하세요. 교도관들이 이민석의 양팔을 잡고 거칠게 끌고 갔습니다. 복도 끝으로 사라지는 순간까지도 그는 반성 대신 억울함을 토해냈습니다. 항소할 겁니다. 대법원까지 가서라도 내 무죄 밝힐 거라고. 그의 비명 같은 외침이 법원 복도에 메아리 쳤지만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체면은 이미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난 뒤였으니까요.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고 며칠 뒤 박혜경이 살던 아파트는 텅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23살이 된 딸 이수진이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안방에 들어왔습니다. 대학 졸업을 앞둔 수진의 얼굴은 며칠 새 헬쑥해져 있었죠. 엄마 나왔어. 수진이 텅 빈 방을 향해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생전에 아끼던 자개 장롱문을 열었습니다. 옷가지들 사이에서 어머니 특유의 로션 냄새가 훅 끼쳐와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수지는 옷을 하나씩 꺼내 개키다가 장롱 깊숙한 바닥에 깔린 신문지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신문지를 들춰내자 낡은 손수건에 쌓인 딱딱한 물건이 손에 잡혔습니다.
오래된 은행 통장이었습니다. 표지는 닳아서 너덜너덜해져 있었고 첫 페이지에는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어머니의 글씨가 적혀 있었죠. 우리 딸 수진이 등록금. 수진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통장을 펼치자 깨알 같은 입금 내역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000원, 5,000원, 만원. 큰 돈이 한 번에 입금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남편의 빚을 갚고 품위 유지비를 대느라 허덕이면서도 시장에서 콩나물 값을 아끼고 파출부 일을 하며 받은 꼬깃꼬깃한 현금을 모아온 흔적이었죠. 날짜를 보니 수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던 날부터 실종되기 직전까지 단 한 달도 거르지 않고 이어져 있었습니다. 2014년 11월 10일 3만 원. 그것이 마지막 입금 내역이었습니다. 최종 잔액은 2,300만 원. 아버지가 그토록 찾아 헤매며 뺏으려 했던 돈, 하지만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돈이었습니다. 엄마, 바보같이. 수진이 통장을 가슴에 품고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은 낡은 속옷을 기워 입으면서도 딸의 미래를 위해 한 푼, 두 푼 모았을 어머니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아빠 빚 갚는 데 쓰지. 왜 이건 안 썼어? 엄마 좀 챙기지. 수진의 통곡 소리가 텅 빈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돈은 단순한 화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갉아먹어가며 자식을 지켜낸 어머니의 피와 살 그 자체였습니다. 같은 날 늦은 오후 오장수 형사는 묵호항 뒷골목에 있는 허름한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박혜경이 생전에 고단한 몸을 누이던 곳이었습니다. 미닫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구수한 육수 냄새가 그를 반겼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방에서 뚝배기를 닦던 60대 식당 주인이 오장수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니, 형사 양반 아니요? 재판 끝났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오장수가 씁쓸하게 웃으며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국밥 한 그릇 주이소. 뜨끈하게. 알겠소. 금방 말아줄게.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이 오장수 앞에 놓였습니다. 식당 주인이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맞은편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 자리 박 여사가 늘 앉던 자리인데 주인의 말에 오장수가 숟가락을 든 채 멈칫했습니다. 일 끝나면 항상 저 구석에 앉아서 다 불어터진 국밥을 먹으면서도 싱글벙글 웃었어요. 딸내미 대학 가면 이필 옷 사준다고, 그거 생각하면 힘든 줄도 모른다고. 주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착해 빠진 사람이 남편 장군 만든다고 손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지도록 일했는데 별은커녕 바다 귀신이 됐으니 원. 주인이 앞치마 자락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래도 형사 양반 덕분에 억울한 건 풀었잖소. 박 여사도 저승에서 고마워할 거요. 오장수는 아무 말 없이 국밥을 크게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며 가슴속 응어리를 조금이나마 녹여주는 듯 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민석이 그토록 원했던 건 제복 위에 달린 번쩍이는 계급장, 즉 허울뿐인 명예였습니다. 하지만 박혜경이 목숨 바쳐 지키려 했던 건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눌 수 있는 진짜 가족의 의미였죠. 오장수는 국물까지 싹 비운 뚝배기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갑을 꺼내려 하자 식당 주인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됐소. 그냥 가시구려. 박 여사 마지막 가는 길 배웅해 준 값이라 칠 테니. 오장수는 말없이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하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해질녘 오장수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묵호항 방파제로 향했습니다. 4년 전 소나타가 차가운 바다로 추락했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붉은 노을이 바다를 검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방파제에 부딪혀 하얀 포마를 일으키며 부서졌습니다. 오장수는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방파제 끝자락에 섰습니다. 그곳에는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난간 아래 하얀 국화꽃 한 다발과 뜯지 않은 소주 한 병이 놓여 있었죠. 아마도 딸 수진이나 동생 혜진이 놓고 간 것 같았습니다.
바닷바람에 국화꽃잎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장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가죽 수첩과 볼펜을 꺼냈습니다. 바람에 펄럭이는 수첩을 한 손으로 잡고 맨 뒷장을 펼쳤습니다. 2014년 묵호항 실종 사건 박혜경. 그는 볼펜심을 눌러 굵은 줄을 그었습니다. 지익, 지익. 글자가 보이지 않도록 2번, 3번 힘주어 줄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게 적어 넣었습니다. 종결. 오장수는 수첩을 덮어 가슴 주머니에 넣고 난간에 기대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춥지 않은 곳으로 가이소. 따뜻한 밥 많이 드시고. 그가 바다를 향해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어두운 물속에 잠겨있던 진실을 건져 올린 형사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오장수는 옷깃을 여미고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절뚝거리는 뒷모습이 붉은 석양 속으로 천천히 멀어져 갔습니다. 등 뒤에서는 여전히 파도 소리가 진홍곡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고 방파제 끝에 놓인 하얀 국화꽃은 붉은 노을빛을 받아 따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박혜경이 남겨진 딸의 앞날을 비추는 등대처럼 말이죠.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잘 들었다고 한마디 남겨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하루에도 고요한 빛과 평온한 순간들이 스며들길 바라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